안녕하세요. 위대한 북튜버 지랄입니다. 제가 한동안 책 이야기를 안 해서 북튜버라는 타이틀을 좀 놓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소설을 읽어서 어떤 책이냐 하면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윤 작가의 꽤 나천적인 아이입니다. 이거 찍기 전에 아침에 뷰티학 개론을 보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던데? 이렇게 재밌는 분이 책도 이렇게 잘 쓴다고? 완전 미쳤다. 뭐 좋은 의미로. 책 또한 되게 깊이 있었고 읽는 동안 어떠한 인물이나 작품도 계속 생각이 나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인공이라 하면 작가겠죠.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녀의 핵심 성장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가톨릭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3대를 거쳐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지켜온 가톨릭 전통 가문인데,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기도 시간을 단 1분도 어기지 않을 만큼 강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경건한 기도는 약간 특이해요. 하느님 아버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셔서 아리가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새끼 천벌 내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소설에 이런 워딩은 쓰지 않아요. 어쨌든 기도가 향한 지점이 양심이나 보편적인 사랑이기보다 약간은 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에 향해 있어요. 주인공이 봤을 때 그의 신앙은 개인의 욕망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언어적인 도구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어머니는 교도소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 헌신적인 인물로 비춰지는데, 이 또한 흥미롭게도 그런 헌신에는 기묘한 이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재소자들에게 폭로라고 하면 폭로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 포해와 오히려 재소자의 관계에서 얻는 권력적인 우위라든가 그런 게 동시에 좀 보여주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런 가족적인 서사와 맞물린 종교적인 서사를 관찰하며 해석하는 그런 시선을 보는 재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서사의 두 번째 핵심 틀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난 첫째 오빠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 가톨릭 신앙에 기이한 것처럼 보이고, 그 슬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금 살아있는 오빠와 주인공을 낳았다고 해요. 약간 서글픈 지점은 먼저 간 오빠의 근거에서 태어났다. 스스로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은 못된 아이, 오빠의 기일이 다가오면 슬픔에 잠기는 가족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어린 주인공은 자신의 엄마를 살게 해야 한다는 약간의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뭐 다 그렇잖아. 뭐 어릴 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부모님이 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나은 딸이 되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입장에서 죽은 오빠는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부모님의 어떤 첫사랑이자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간 완벽한 아이가 아닐까. 이 첫째 부재라는 점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영화의 서사만 보면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농구를 즐겨 했어요. 그런 형이 배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그런 형이 그립고 형과 함께 했던 농구를 계속 하는데, 동네 대회나 학교 대회를 나가면 키도 크고 농구를 잘했던 형에 비해 못하니까 뭐 형만은 아무 없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수비수에 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푸시업 하고 오겠습니다. 주인공의 성격도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삭삭한 게 아니라서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부상과 심리적인 문제로 공부를 그만둔 선배에게 쿠사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밤에 깨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어머니가 비디오 테이프로 형의 농구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형과 함께 했던 농구를 계속 하고 싶은데 마치 세상 모두가 그에게 농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죽은 형이 꿈꿨던 경기를 앞둔 날 책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에 처음 쓴 문장은 형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형 대신 자신이 죽었어야 한다는 죄책감을 거닐며 그러한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인공은 자기가 썼던 편지를 부엌 식탁 위에 딱 얹어놓고 경기를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닷가에 나와서 편지를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농구하는 거 싫으셨죠? 농구할 때 형 생각이 많이 났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농구 계속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밤에 어머니가 비디오 테이프로 형이 농구하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탁 비춰지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주인공이 이렇게 탁 나오면서 그걸 보고 어머니가 피식 웃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형제의 사별은 생존한 자녀에게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왜 내가 아닌 그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요. 이러한 고민과 모습들은 형제 상실을 겪은 아이의 어떤 전형적인 애착 외상이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부모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좀 나누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소설 내용과는 별개로 중간중간 장이 끝날 때 스탠드 코미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스탠드 코미디를 통해 농담을 하면서 비극을 이겨낸 듯한 느낌도 받고, 물론 농담을 한다고 해서 죽은 오빠가 뭐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슬픔을 완전히 벗겨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농담이 현실의 고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고통에 잠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 같아요. 저는 이 책의 가장 기억 남는 문구가 이겁니다. 알잖아, 전부 농담인 거. 이게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천성인 것 같아요. 저에게 낙천성은 마냥 그렇게 긍정적인 말 같진 않거든요. 온전히 직면한다기보다는 약간 회피적인 그런 느낌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느껴지고, 그렇지만 삶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낙천성이야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버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 송태섭은 일진 앞에서 손이 떨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토록 형이 원했던 농구 경기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려도 이 악물고 잘난 척한다, 이렇게 속으로 다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오픈마이크 형식, 중간중간에 스탠드업 코미디가 나오는데, 이러한 소설의 형식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온소윤 작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녀 스스로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지기도 했고, 코미디를 하는 것 자체가 인사처럼 보이는, 그런 인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쓰는 게 활자 오타쿠들에게는 영역을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무지막지한 재능 같아 보여요. 글로 똑똑하게 보이면서 말로도 웃기게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